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대학교 어, SSK 포스트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혁신 글로벌 맥락에서 동아시아 미래 연구단입니다. 저희는 오늘 목포대 피경원 선생님을 모시고 문화대혁명 종결 이후 마르크스주의의 전변에 관한 고찰, 쉐무치아오를 중심으로 하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발표자이신 피경원 선생님의 소개를 하고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경원 교수님께서는 현재 국립목표대학교 중국 언어와 문화학과 부교수로 있으십니다. 문화 대혁명과 사회주의적 주체성의 문제, 중국의 제국 담론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시며 주요 논문으로 문화 대혁명의 종결을 어떻게 재사유할 것인가, 그리고 1920년대 마오쩌둥의 계급 개념에 관하여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 혁명과 이행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피경원 선생님 어,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피경원입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 중국에서 1976년에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에 사망하고 이제 문화대혁명이 종결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중국을 특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떠받쳐 왔던 핵심 이데올로기죠. 그 핵심 이데올로기였던 마르크스주의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추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문제의식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그 인터넷에서도 우연하게 그 좀 뒤에 나오지만 홍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홍기라는 잡지가 있고요. 그 홍기라는 잡지는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살아남았던, 그러니까 폐간이 안 되고 잔존했던 유일한 잡지죠. 그래서 원래 양바오 이칸, 중국말로 양바오 이칸, 그래서 두 개의 신문과 한 개의 그 잡지, 정기간행물, 이것만 문화대혁명 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폐간이 되는데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잡지가 겠죠. 그래서 그 잡지를 제가 우연찮게 저기 인터넷에서 구해가지고 전편을 다 구한 건 아니고 문화대혁명 때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 거 살짝 이렇게 해서 창간호부터 76년까지 그까지를 제가 이제 어떻게 구하게 됐어요. 되게 방대한 내용인데 방대한 내용을 구해가지고 특히 문화대혁명 관련된 부분, 66년부터 76년까지의 부분들을 한번 쭉 읽었습니다. 그냥 이게 뭐 자세하게 막 읽은 건 아니고요.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유명한 문건을 위주로 해서 그 10년치를 한번 쭉 읽었는데 그거 논문을 물론 이제 장애 잡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대혁명의 어떤 모든 것이다. 문화대혁명을 이걸로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화대혁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무슨 이렇게 엄청난 혼란이고 막 대단한 막 이렇게 어떤 무정부 상태, 카오스고 뭐 이런 어떤 상태, 과연 그런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약간 의문이 좀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의식에 대해 써 있는 것처럼 문화대혁명이 과연 혼란이었는가 이렇게 한번 물음을 던져봤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화대혁명이 혼란이 아니라면은 혹시 좀 그것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길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만약에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의미를 우리가 길어낸다면 그런 것들이 이 마르크스주의를 사유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상적인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문화대혁명 관련된 책들이 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그 저작들의 결론은 문화대혁명이 좀 비극이고 어떤 극단적 혼란이고 엄청난 폭력을 수반했던 그런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는데요. 좀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문화대혁명도 사실은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봤을 때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자 그렇다면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이후에 이제 모택동 사망하고 화국봉에서 이제 동서학평으로 넘어가는 그 맥락을 통해서 이제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그까지 가는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는 뭐 한 83년 정도 이까지 당내에서 중국 당내나 또는 당교나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의 싱크탱크 이론가들 집단에서 굉장한 사상적인 투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주 그 면밀하고도 좀 미묘한 마르크스주의에 관련된 어떤 재조정이랄까요? 쇄신? 그러니까 쇄신이라고 하면 좀 약간 애매한 게 사실은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혁명적인 내용들을 다 필터링하는 과정이 사실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지금도 중국 공산당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문건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또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진핑 정권은 자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진타오 때하고 좀 다른 게 시진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표제를 담은 그러한 책을 계속 내요. 자기네 내고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읽어보면 요 당시에 진행됐던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를 필터링 해가지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한 그런 마르크스주의를 계속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바뀐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틀은 요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어떻게 형성됐느냐를 좀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 그 연구를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목적은 뭐 이렇게 제가 어떠한 목적 의식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마르크스주의와 그 역사관인 사적 유물론, 역사 유물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로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토대를 깔고 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의 사상자사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문화대혁명 기간에 사상사적 구도를 좀 추상적인 차원에서 추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추상적인 차원에서 추출한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뭐랄까 그 사건의 깊이가 너무 깊어요. 사실 이거를 뭐 지금 전면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이제 그 엄청난 양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뭐 리영희 선생님 말씀처럼 뭐 몇 억에 6억이었나요? 그때는 뭐 그랬는데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문화대혁명을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뭐 기억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 이게 다르고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 막 수억 가지가 있는 거죠. 수억 가지의 문화대혁명이 있는 건데 사실은 좀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한 수많은 양태의 문화대혁명들을 만들어냈던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의 어떤 그 사유의 어떤 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홍기라는 잡지에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홍기는 기본적으로 이론 잡지를 표방하고 생긴 잡지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이론 그 정책, 공산당의 어떤 지표, 자기가 어디를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잡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대혁명도 왜 우리가 문화대혁명을 했고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또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의 얘기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홍기라는 잡지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추상적인 차원에서 추출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화대혁명 이후에 그 개혁개방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이 마르크스주의를 완전히 이론적인 차원에서 수정을 하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다시 짜는 거죠, 판을. 그 어떤 이론적 구조를 바꾸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문화대혁명을 좀 이론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78년 이후의 사상적인 전변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연구 방법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막스주의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홍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슈에체모를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슈에체모는 그러한 사상적인 전변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례가 되겠죠. 사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80년대에 아주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어떤 그 공산당의 개혁개방 정책을 경제학적 논리로 이렇게
변호한다 할까요? 옹호하는 그러한 논문을 많이 쓰셨던 분도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케이스로 잡아서 설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이론적인 부분은 뭐 너무나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어떤 논의의 전개, 제가 해야 되는 말의 전개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유물론이라고 하는 거는 마르크스가 이제 이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나름대로 정초를 했고, 네, 그걸 통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생산 관계가 어느 단계에 이르르면은 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너무나 발전이 되고, 더 이상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생산 관계는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어떤 생산 관계가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 독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역사관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태제죠. 태제죠. 그리고 또 여기 독일 이데올로기에 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또 사안은 뭐냐면은 공산주의적 단계로 진입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 거냐, 어떠한 인간 세상이 도래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공산주의 혁명은 지금까지의 활동 방식을 다루면서 노동을 제거해서 계급 자체와 더불어 모든 계급적 지배도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미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적 단계에서의 권력 자체의 소멸 또는 정치의 소멸 이런 것들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오죠 또.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 형태라고 보면 이게 유명한 말인데, 그죠? 뭐 모두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배타적인 활동 범위를 아예 갖지 않고 각자가 좋아하는 부분에서 자신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나는 사냥꾼도 하고 양치기, 비평가 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오후에는 낚시, 저녁에는 목축, 아침에 사냥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약간 좀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낭만적인 이야기를 이미 해놨는데 사실은 요게 되게 낭만적이지만은 문화대혁명 때에 가장 많이 인용됐던 구문이기도 해요. 요 구문이 홍기라든가 이런 잡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또 나오죠. 보통 이것도 이제 유명한 이것도 이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데 이제 가치의 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공산주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은 더 이상 어떤 가치라는 것, 교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나오죠. 노동 수익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러한 것이 아예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고요. 사실은 요 문구가 사실은 70년대 한 중반 이때쯤에 아주 굉장한 경력 논쟁을 일으키고요. 중국에서.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개혁개방파가 있죠. 개혁개방을 주도하는 사람들, 이제 뒤에서 나오는 뭐 슈에무차오나 이런 사람들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아주 골머리를 썩여요. 왜냐면은 뒤에 다시 나오지만 장춘교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극좌파, 문화대혁명을 이끌었던 극좌파들은 이거를 실현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수익은 없어져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노동에 따른 분배 이런 거는 반동 부르주아 사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책자로 또 만들어서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실제로 배포합니다. 사람들한테 배포해서 이제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시 뒤에 나오지만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 사안, 그러니까 노동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전망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이런 게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다시 나오지만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공산당은 왜 있나? 공산당이 이런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게 아니라면 왜 있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어떤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역사유물론에 대한 비판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한국어로 번역돼 있죠. 코엔이라든가 또 나와 제가 했던 게 연 엘스터든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은 좀 밀뱅크 같은 경우에는 신학자죠. 신학자인데 신학자가 비판했던 거고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이 코엔이나 또 엘스터 같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은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서 사회주의를 거쳐가지고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 모든 정치 또는 뭐 노동 수익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소멸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자본주의가 무너졌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반드시 사회주의가 오는 거냐? 자본주의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회주의적 형태를 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오죠. 그다음에 또 예, 에스터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시죠. 계급투쟁을 생산력의 성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을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그래서 목적론적 관점은 최종 결과로부터 거꾸로 선결 조건들을 찾아낸다.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적인 어떤 목표 지점을 갖다 놓고 그것에 맞춰서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 여러 가지 모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거 계급투쟁과 생산력의 성장이라는 거. 사실 이것도 이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계급투쟁을 해야 되는데 계급투쟁을 하면서도 생산력의 성장은 또 챙겨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화대혁명의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잘할 거냐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생산력과 계급투쟁을 분리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70년대 이후 80년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적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의미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밀뱅크의 얘기인데 사실 이제 저는 이것도 되게 밀뱅크의 이 비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밀뱅크는 아무래도 신학자이기 때문에 좀 기독교적인 관점도 깔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주체, 그러니까 혁명 주체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르크스의 말처럼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자본에 대해 객관적으로 대립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도 인간으로서 본질적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이러한 정체성이 그들이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이며 또한 자본주의의 부와 화려함에 매료된 예찬자로서 간 역할에 의해 다 포괄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잉여 노동과 잉여 욕망의 추출에 개입된 책략이 완전히 까발려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하더라도 투자자에게 그가 가진 매혹의 욕망 외에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는 그러한 자본주의적 허구를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요 부분 리베크가 제기한 이 질문이 문화대혁명과 아주 이렇게 접합되는 사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밀뱅크가 하는 비판은 뭐냐면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비밀을 다 밝혀내면 자본주의의 그 뭐 물신숭배라든가 또 뭐 착취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내고 밝혀내면 그것을 통해서 혁명이 발생되고 각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떤 새로운 자본주의가 아닌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런 어떤 인식론적인 걸 깔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제 밀뱅크가 제기하고 있는 질문은 비판은 설사 그런 것들이 까발려진다 하더라도 과연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적인 그런 존재로 바뀔 거냐, 또 존재론적으로 바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오쩌둥이 마주했던 어떤 그 문화대혁명 즈음에 마주했던 곤혹스러움도 사실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마오쩌둥도 자기가 열심히 이걸 하면 배격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각성하고 사회주의로 딱 이렇게 가는 주체가 그 안에서 이렇게 생산이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나온 거죠.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이제 취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밀뱅크의 비판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대혁명 관련돼서 특히 중요한 쟁점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 다시는 얘기겠지만은 자, 이행의 필연성 문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필연적인 과정이냐 뭐 이런 얘기는 너무나 이제 많이 했던 얘기고 그다음에 또 이행에 필요한 생산력 수준의 문제. 이것도 뭐 고질적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러면은 생산력이 발전이 되어야 뭐 이행이 되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게 또 중요하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성질 문제. 그러니까 이행을 이끄는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적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존재냐 탈자본주의적 존재냐 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행 결과. 그러니까 권력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인 공산주의 사회가 과연 도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저는 좀 지금 좀 다시 좀 생각났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행의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행으로 어떤 가야 되는 것들을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거든요. 이건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깔고 이제 문화대혁명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문화대혁명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런 것 같고 일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뭐 중국에서는 이제 뭐 그냥 얘기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이런 게 있는데 문화대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한국 사회에서나 일반적인 그냥 뭐라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혼란입니다. 그냥 카오스죠. 막 뭐 홍위병이 뭐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막 이렇게 기물을 부시고 사람을 때려잡고 뭐 이런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건 저는 이제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포함을 못 시켰는데 제가 예전에 썼던 다른 논문에서도 이제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그 문화대혁명이 최초에 발생될 때 문화대혁명 최초에 이제 그 마오쩌둥의 지시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그 대자보에 의해서 이제 발동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중공중앙, 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이렇게 전국으로 쏜 통지문이 있습니다. 그 통지문을 좀 읽어보면 사실은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질서정연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통지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다가 이제 보내요. 통지문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뭐 몇월 몇 시에 기차를 타고 기차를 타서 몇월 몇 시에 베이징역에 내린다. 내려서 저기 천안문 광장에 와가지고 문화대혁명 시범 하는 걸 이제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차 내에다가 대자보를 붙이지 말 것. 기차 내에서는 뭐 음식을 해 먹지 말 것.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문화대혁명을 견학하러 올 때 어디서 잘 거냐, 어디서 먹을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세세하게 다 지침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문화혁명이라는 게 막 뭐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막 뭐 이렇게 뭐 한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좀 문화혁명이라는 게 진짜 과연 어떤 카오스인 건지 아니면은 잘 계획된 어떤 그런 하나의 연출인 건지 막 이런 게 헷갈릴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죠. 물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것이 격화가 되면서 폭력적인 모습도 나오고 뭐 이런 건 사실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니까. 하지만 문화대혁명이 굉장히 세밀한 기획에 의해서 준비가 됐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 제가 왜 이렇게 드렸냐면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는 우발적인 폭력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산당은 지금도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계속 찾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도 뭐 시진핑이 계속 책을 내죠. 뭐 시진핑 사상의 책을 낸다든가. 근데 그걸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행위죠. 왜 자꾸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할까?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논리적인 빵꾸가 드러날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 논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홍기도 보면은 아, 문화대혁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계속 설명해 줍니다. 이런 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1966년 7월 정도에 이제 발간이 된 홍기의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6년 동안 해방 이후부터 16년 동안 우리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경제에 기초하고 프롤레타리아 정권은 이미 좀 성립됐고 또 나란히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미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다 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전복된 부르주아 계급과 기타 착취 계급의 정치적 관점과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것들은 비단 사회주의 경제 기초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과 수정주의 문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복벽, 회복이죠. 자본주의의 어떤 되돌아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영역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는 반드시 상부 구조의 경제적 기초에 대한 반작용을 중시해야 하며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계급 투쟁을 중시해야 한다. 만약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경제 전선과 정치 전선상의 사회주의 혁명 역시 고과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을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이 사람들이 문화대혁명을 왜 일으켰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구도가 좀 드러나죠. 이 사람, 그러니까 공산당이 판단했을 때
66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런 건 어느 정도 자기네가 이제 토대를 다졌고 해결됐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상부구조. 이 상부구조에서 여전히 부르주아적 사상이 남아있고 그런 사상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랄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방해받고 있다 때문에 상부구조에서의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제가 쭉 넘어갔는데요. 이 66년 7월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홍위병들이 확 일어나죠. 조반파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혁명위원회라든가 학교의 고위직이라든가 뭐 총장이라든가 뭐 교수들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막 때려잡아요. 때려잡아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이제 막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한 66년 6월 달에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된 거죠. 문화대혁명이. 근데 요 부분. 자, 다음에 한 부분. 요게 지금 언제냐면은 67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거냐면은 한 반년 약간 넘게 지난 겁니다. 반년 약간 넘게. 근데 이 반년 약간 넘게 지난 시점에서 이미 회인당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그 조어대 쪽에 있는 그 회인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이거를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안 써놨는데 실수로 안 써놨네요. 제가 이거 원래 아마 제 기억에 엽경영이라는 예지의 엽검영이라는 예지엔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거든요.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책도 보지 않고 신문도 보지 않는다. 뭐가 파리 코미니 원칙인지도 모르고 너 해석 좀 해달라. 뭐가 파리 코미니 원칙이냐 말이냐. 혁명은 당의 용도가 없어도 되는 거냐? 군대가 없어도 되는 거냐라고 엽경영이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장충규한테 물어봐요. 사실 이게 장충규한테 따지는 장면이야, 이게. 이게 뭐 지금 여기 밑에 제가 출처를 밝혀놨는데 79년 2월 26일 날 이 찌시전이라는 사람이 회고록을 이제 낸 건데요. 그 회고록에 이런 장면의 실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엽경영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 원로죠. 당 원로가 장충교 같은 극좌파들한테 너네가 얘기하는 파리코민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게 도대체 파리코민이 되면은 혁명 뭐 당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막 따져 물어요. 이런 장면. 이미 문화대혁명이 시작한 지 불과 한 18개월 정도 됐을 때 당내에서는 문화대혁명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본격적으로 나온 거죠. 이론적 투쟁이 시작된 거고. 자, 이게 또 이것도 중요하죠. 매번 군중군중 하는데 당의 영도가 있는 것이다. 당의 영도 없이 항상 군중 스스로 자신을 해방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형이상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67년 2월, 그러니까 1월 폭풍이 있었고 상하이에서 폭풍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상하이 꼬민 같은 것들이 막 생기려고 할 때에 이미 당내에서는 공산당 내에서는 그것이 무정부 상태, 무정부주의적 상태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끊임없는 그 권력의 소멸을 향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제지를 해야 된다. 그거를 스탑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등장을 했고 일정 부분은 또 그게 얻었죠. 동의를 많이 얻었어요. 공산당 내에서 이런 식으로 막그 조한파가 나타나서 막 때려 부수고 사람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거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의식을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조정이 되는데 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게 67년의 이야기인데요. 60 그러니까 70년대 또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홍기의 논조가 바뀝니다. 당연히 바뀌겠죠. 여기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탈권을 더 이상 탈권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빼앗고 지배계층을 다 없애버리고 홍위병이 다 모든 걸 뭐 이렇게 권력을 쥐고 이러한 것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등장하는 논리가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활짝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보면 인력, 물력, 재력을 절약하고 뭐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더욱 많고 더욱 좋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는 계급과 계급 투쟁이 존재하고 있고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에 누가 이기고 지는가의 문제는 장기간 존재한다. 때문에 모든 경제 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하면서 항상 계급 투쟁이라고 하는 기본 사실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70년도에 발행된
홍기에 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더욱 많고 더욱 좋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 이게 돼서 70년대로 가게 되면은 약간 그 포인트, 그러니까 홍기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포커스가 바뀝니다. 포커스가 바뀌어요. 자,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는 전부 다 탈권에 관련된 문제였다면, 이제는 약간 바뀝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71년도의 홍기죠. 그래서 보면은, 자, 몇몇 간부는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을 통과한 이후 정치적 지도권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남은 주요 문제는 어떻게 기술 수준을 제고시키고 더욱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듣자 하니 대학에 가고 혹은 삼결합 설계 소조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된다고 맹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상 개조에는 별다른 힘을 기울이지 않고 뭐 이러고 있다. 그래서 기술제일 사상을 단순하게 추구하는 거는 유사오치의 계급투쟁 소멸론의 여독 탓이고 그 위험이 매우 크다. 이것은 마오 주석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홍기가 발현 이 71년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미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은 사회가 어떤 하나의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 구조가 이게 픽스가 되고 그 픽스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영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조들이 당연히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오히려 그 뭐 문화대혁명을 참가하는 것이 어떤 출세 수단인 거고, 그다음에 또뭐 기술이나 배워가지고 돈이나 보자 뭐 이런 어떤 사조들이 생긴다. 이런 것들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 표현입니다. 문화대혁명을 통과한 이후라는 표현이 나와요. 71년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되게 미묘한 부분인데 홍기라고 하는 이론 잡지를 간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문화대혁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대혁명 통과한 거예요 이미. 문화대혁명 이미 통과해서 우리는 문화대혁명 이후에 왔는데도 아직도 부르주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있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통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을 통과한 이후라고 하는 그 문구가 나오는 그거를 한번 다 기록을 해봤어요. 기록을 해봤는데 한 69년부터 꾸준히 나옵니다. 69년을 기점으로 해서 홍기에 그러니까 중국어로 하면 찡꾸어 원화 따거밍이라고 하는데 경과 문화대혁명 이 구문이 어막 나와요. 어막. 그 얘기는 뭐냐면 69년 이후부터는 거의 문화대혁명 끝났다라고 아,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있던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미 문화대혁명 끝났다 이거 끝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 어쨌든 간에 69년 또는 뭐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그런 67년 뭐 이때쯤에 이미 한번 무너지고 그 이후에 계속 어떤 여진처럼 문화대혁명 여진처럼 계속 이어졌던 게 나머지 세월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제가 써놨던 것처럼 67년 2월부터 76년까지 마오쩌둥이 죽을 때까지가 탈권 이후의 운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저도 이걸 어떻게 명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포스트 운영이라 해야 되나? 네, 포스트 운영, 문화대혁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떻게 조반하고 막 사람 뭐 부르주아 타도하고 막 죽여버리고 이런 식의 문화대혁명 이후의 문화대혁명 요 기간 동안에 한 몇 년, 8년 정도, 9년, 8년, 9년 정도가 진행됐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요 기간 동안에 홍기의 포커스는 이런 거에 좀 주안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라든가 윤리, 도덕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인데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이 1975년에 발간이 됩니다. 이거는 장춘교라는 그 사인방이죠. 사인방이고 극적파였던 장춘교가 주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 정치학 그 책을 보면 그 책에 저자가 없습니다. 저자가 없고 그냥 사회주의 정치학 이렇게 사작 소조, 그러니까 시에 쭈어 샤오주라고 해서 사작은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쓰는 거죠. 저술 소조 그룹이 이제 집단으로 저작을 이제 만든 건데 75년도에 이 저작을 보면 사회정책경제학을 보면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의 소멸 문제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계속 어떤 뭐 이해관계,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그 가치의 어떤 그 교환을 통해서 잉여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다. 그런 사회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로 사실 가득 차 있어요.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의 상품 교환은 그 기본 속성에 맞춰서 보았을 때 여전히 부사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 상품이 여전히 각각의 소유자 사이의 교환이며 여전히 등가 교환의 원칙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주의 사회의 상품 교환 안에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여전히 부르주아 법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상품 교환의 존재는 부르주아 및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원상이 된다. 여기서 이제 뭐 유명한 얘기죠. 그 고타강령 비판이라는 게 나왔던 부르주아 법 권리의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부르주아 법 권리. 그래서 부르주아가 자신의 어떤 소유권, 자신의 개인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교환하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 이 사회주의 사회도 있기 때문에 부단히 뭐 해야 된다? 문화대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다. 다만 그 문화대혁명의 방식이 예전처럼 예전이 아니라 그 70, 저기 2월 1월 폭풍 전에처럼 무슨 뭐 조반을 한다든가 이런 폭력이 아니라 의식적인 개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76년 9월 9일 날 마오쩌둥이 사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변이 일어났는데 약간 좀 여담이지만 문화대혁명이 그러니까 마오쩌둥에 대한 마오쩌둥의 그 노선 마오쩌둥 노선을 청산하는 작업은 사실은 이미 70한 3년부터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서적들을 좀 찾아보면 73년부터 이미 마오쩌둥 스스로도 그렇고 이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왕왕 오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장면인데 알레산드로 루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레산드로 루소 같은 사람은 마오쩌둥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그 문화대혁명에서 했던 그 도전이 좀 계속 이렇게 진행돼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루소에 따르면. 근데 또 다른 책에서 보면은 또 그렇지 않았다. 이 73년부터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마오쩌둥 노선에 대한 청산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건 좀 더 사료를 통해서 입증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슈에무치하고 나오죠. 79년에 나오는데 요 사람이 이제 그 이전의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좀 약간 개조한다 할까요? 좀 뒤틀기 시작하죠. 뒤틀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전형적인 덩샤오핑의 그런 클리셰 수사가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 자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운동 규칙을 연구할 때 반드시 실사구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실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론이 현실과 연계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또 나오죠.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구문은요 지금도 사용이 됩니다. 사실 지금도 시진핑이 그러니까 간행한 책을 보면 중국 사회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여러 뭐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비판적 실제론 같은 얘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실제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다시 논쟁점인 거죠. 사실은 실제라는 게 실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딱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뭉개진 상태에서 그냥 적절하게 얘기가 된 상태에서 얘기가 막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순서를 잘못 놓은 것 같은데 쉐무차를 간단히 좀 볼게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보면 뭐 본명은 쉐유린이고 1904년생이고 27년에 이제 입당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경제통으로 근무를 하신 분이죠. 재정경제부에 있었고 뭐 이렇게 79년에 사회주의 경제 문제 연구라는 책을 내서 굉장히 좀 덩샤오핑의 어떤 그런 개혁 개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이분하고 같이 얘기가 많이 되는 분이 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순 예빵이고 이분은 위광유엔이라는 분인데 이 소니에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제학자로 알고 있지만 이 윗광유인이라는 분은 사실은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고요. 물리학자이지만 엄청나게 왕성한 활동을 하셨고 아마 뭐 거의 만물 박사로 활동하셨던 것 같아요. 뭐 경제, 정치, 뭐 문화 모든 면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하셨고 또 문화대혁명 관련된 회고록도 내셨죠. 그래서 그 70년대 말에 문건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윗광현 이분인데 이 세 분의 논조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개혁 개방으로 나갈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좀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이 이제 종결된 다음에 이렇게 슈에무치아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극좌적인 어떤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생산 관계가 낙후된 측면을 얘기했고, 이렇게 생산 관계 변화가 생산력 발전에 욕을 넣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때문에 11차 삼중전의 이전 항상 우경적 착오만을 비판했지 좌경적 착오를 우리가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편향적으로 생산 관계의 변화만을 강조해서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면서도 오히려 생산력을 파괴하는 그런 착오를 저질렀다라고 문화대혁명까지의 그런 전체적인 중국의 분위기를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정이 되죠. 부정이 됩니다. 고타강령 비판의 그 태제가 부정이 됩니다. 사회주의는 막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배틀되어 난 것으로 아직 자본주의적 전통 혹은 흔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자 개인에게 계속되는 상황이 즉각적으로 소멸될 수는 없다. 그래서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력을 자신의 생존수단으로 삼는데 아무런 보수도 없이 사회를 위해 노동할 수는 없다. 노동자가 무보수로 사회를 위해 노동하게 하려면 사회는 반드시 노동자의 모든 생활을 위한 자원을 무상으로 해주어야 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줘야 한다. 분명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 생산성은 아직까지 극도로 제고되지 않았고 집단적 부의 원천이 흘러넘치기 이전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표현은 뭐 너무 익숙하신 표현이죠, 그죠? 집단적 부의 원천이 분천이 흘러넘친다. 고타학님 비판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단계로 봤을 때의 모든 뭐 사회적인 그 부가 너무나 넘쳐서 더 이상 그 계급도 없고 이런 사회가 온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불가능하다. 그런 상태는 힘들다 얘기를 한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이런 것 나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여전히 어떤 분업이 존재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곧 노동력이 사실상 노동자 개인 소유로 지속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금 이 슈에무샤오의 이 얘기를 보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문화대혁명을 이끌었던 모든 그 사상적인 그 얼개들이 다 깨지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이제 노동자는 개인 소유도 없어야 되고 뭐 생산력이 뭐 넘쳐야 되고 또 그래서 계급도 다 없어져야 되는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79년에 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부숴 나가는 거죠. 그런 거 불가능하다. 고타학령 비판 같은 거 불가능하고 또 뭐 심지어 노동자의 노동 생산물은 노동자에게 개인에게 기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문화대혁명 시절 했다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았겠죠. 받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슈에무차와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사회주의 국가가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객관적 경제 규칙이죠. 객관적 경제 규칙. 자, 사회주의 국가가 객관적 경제 규칙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생산 관계가 반드시 생산력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겼다. 그다음에 경제의 낙후성 탓에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생산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야 하므로 중공업 건설 속도를 높여 날로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가치 법칙을 반드시 이용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자,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천하지 않고 평균주의에 머무르고 말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 슈에무차오라는 사람은 거의 그 마오주의 나또 깊게 들어가면은 어떤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태제들을 다 사실은 이제 부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게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저는 볼 때 이 파트가 제일 좀 흥미로우면서 재밌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이 평등한 권리가 근거하고 있는 원칙이 여전히 부르주아적 권리라고 말했고 일찍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상품의 등가 교환 법칙과의 대비와 분석을 해서 그것이 부르주아 계급의 의지와 이익이 아니라고 논증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부르주아 권리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착취와 피착취 관계를 반영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가 체현하고 있는 부르주아 권리는
본래적인 의미의 것이 아니다. 즉 자본주의 소유제 하의 부르주아 계급의 권리가 아닌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 속의 노동에 따른 분배는 우선 평등한 권력관계, 즉 노동평등과 분배평등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따르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에게 어떤 부의 귀속을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본주의와 같은 모순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사회의 사회주의적 상태라고 보는 거죠, 중국이. 근데 사실 이게 앞에 얘기했던 문화대혁명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인신론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때는 여전히 부족해. 우린 여전히 사회주의가 아직 충분히 안 됐어. 우리는 계속 더 완벽한 사회주의, 더 완벽한 공산주의로 가야 돼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우린 이미 사회주의야.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모순은 발생하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개념에 부여되어 있는 어떤 언설 구조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설정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 그 중국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중국의 가장 그 대표적인 사회과학 잡지죠. 유명한 잡지인데 그 잡지를 보니까 여전히 이런 인식이 흔적처럼 남아 있더라고요.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네, 지금 발표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다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잡지를 보면 여전히 이런 어떤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의 이론, 그러니까 당권의 어떤 당의 기본적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지식인들은 중국 사회는 미국이라든지 또는 서방 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모순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아직도 해요. 지금 2023년 1월 달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되게 독특하다,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잖아요.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는 서구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뭔가,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되게 특이한 것 같다, 독특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좀 앞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문화대혁명에서 이제 문화대혁명 이후로 갔을 때의 어떠한 이제 변화, 그 개념상의 어떤 변화 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공산주의로의 단계로의 이행, 이거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해야 되고 최대한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면은 교환 가치나 이런 것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면 공산주의로의 단계로의 이행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산주의 가긴 갈 거야. 그렇지만 아주 먼 미래야라고 얘기하죠. 아주 먼 미래. 근데 나중에 그래서 급기야 이제 80년대 가면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초급 단계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가치와 이제 교환과 가치가 소멸될 거라는 건 아예 이제 불가능한 거다. 그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적 주체 주도가 문화대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죠. 특히 70년대에 들어서면. 그래서 완전한 이타적 주체를 창출해내는 게 문제였는데, 문화대혁명이 끝난 다음부터는 경제적 주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주체가 나오고 심지어 그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슈에무치아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에서 나오고요. 자, 이것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동태적인 개념에서 정태적인 개념으로 바뀐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공산주의 전 단계로서 우리가 더 완성해야 되고 더 앞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어떤 역사적 진보의 메커니즘 속에서 움직이는 개념이었다면, 문화대혁명이 끝난 다음부터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픽스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 상태다. 그래서 뭐 이게 된 거죠. 뭐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거고, 하더라도 아주 먼 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 거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정리를 하면, 제가 이제 푸코를 좀 참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보시면 슈에무치아가 분명히 객관적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경제의 객관적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푸코의 그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을 보면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시장 자유주의가 나타날 때 그 시장에 이렇게 부여된 어떤 기능이 뭐냐면은 자연적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없는 어떤 그 나름의 자연적 규칙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가 탄생될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슈에모치어라는 사람이 사실 공유하고 있어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경제에는 객관적 법칙이 있다. 근데 그 객관적 법칙을 사회주의가 어겼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망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문화혁명에서 이제 나오는 그 맥락 속에서 중국의 경제 이론가들이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세계관의 어떤 것을 저는 이거를 미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립한 것 같아요. 몰래 스머글링 한 거죠. 공개적으로 우리가 자유주의를 앞으로 할 거야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근데 그 또한 인식론적 체계를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정체적 개념 안에다가 그냥 끼워 넣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 핵심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저는 중국 특색 자유주의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미 이 80년대로 들어설 때 중국의 이론가들은 자유주의적인 메커니즘이나 자유주의적인 패러다임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자유주의로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에서 사실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중국의 그 포스트 사회주의, 그러니까 뭐 10년대, 그 80년대 이후의 문제는 그 표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중국 특색의 자유주의가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고요. 음, 그렇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어떤 회고적 물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문화대혁명을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러니까 문화 이제 포통치 이거 이제 미셸 푸코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어울리는 통치성이 있냐라고 하는 문제. 사실 이제 이 물음을 제가 이제 어떤 책이었죠? 푸코의 강연록에 그 밑에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 푸코가 죽기 직전에 극좌파들의 삶을 연구하다가 이제 그 미완성으로 남기고 그냥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셸 푸코가 문화대혁명을 좀 더 깊게 연구했다면 사회주의적 통치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한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문화대혁명의 좀 어떤 사회주의적 통치성의 어떤 한 측면을 이렇게 툭 하고 보여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적 통치성이라는 것은 이제 발명되어야 되는 거라고 푸코가 얘기를 했는데 문화대혁명에서 좀 그런 흔적이나 힌트를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 이렇게 제의하고 싶은 질문은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좌파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흐름, 이 과정 속에서 주체 사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대혁명이 도덕이라든가 윤리에 대한 문제를 건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장 나오는 반론이 너는 그 주사파적인 거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최근에 감철서신을 좀 읽어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감철서신이라는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아,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그 금기랄까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여전히 강고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마르크스주의 윤리의 문제 이건 뭐 너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마르크스주의가 생산력의 문제로만 해석이 안 되거나 클레임이 그 어떤 렉이 걸렸을 때 윤리의 문제로 가게 되는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죠. 문화대혁명 폐기할 거냐. 문화대혁명은 이제 뭐 끝난 거고 다시는 볼 필요도 없고 이런 거냐.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오늘의 그 주제하고 좀 관련이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냐, 중국 특색의 자유주의냐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고 저도 사실 이거를 좀 파고 싶어서 뭐 이일철 대자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봤었어요. 이일철 대자보라든지 뭐 제5의 현대화 뭐 이런 글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이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하기 전 그 사이에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는 그 사이에 중국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던 어떤 자유주의적 흐름이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덩시어핑이 자신의 관점, 자신이 규정한 자유주의적 그 모델로 억압해버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 특색의 자유주의를 규정짓는 정초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건 좀 더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발표 마치고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 지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예,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가 그 다운을 받지를 못해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사회를 보고 있고요. 정말 죄송하고요. 휘경훈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은, 휘경훈 선생님의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은, 주저하시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얘기해 예, 주세요. 예. 네, 지금 발제는 잘 들었고요. 근데 우선 그 마르크스주의 쉐무차우를 중심으로 해서 마르크스주의 전변을 고찰하신다고 하셨는데 쉐무차우 논문 딸랑 한 개를 지금 보신 것 같고 네. 쉐무차우가 문혁 전후로 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 문혁 이전의 쉐무차오의 텍스트에서 변화 이전은 어떠했고 변화 이후는 어떠했다라는 것을 좀 네네네. 서술을 했어야 네네, 맞습니다. 이 음. 논문 주제에 좀 맞는 게 네네네.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지금 크게 볼 때 지금 어떤 부분이 저는 좀 더 보충이 되어야 하나 생각을 해보면 2009년, 2010년 그리고 2020년 무렵에 중국에서 중국 경제학사 음. 신중국 경제학사 책이 2009년에는 신중국 경제학사 60년 그다음에 2020년경에는 그러니까 2019년과 2020년경이죠. 신중국 경제학사 70년 이런 책들이 간행이 됐어요. 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한 권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거 말고도 한 서너 권이 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그런 책들이 제일 앞에서 1949년에서 개혁개방 이전까지를 하나의 챕터로 다루면서 중국 사회에서 벌어진 경제 논쟁들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지금 피그노 선생님이 발제해서 거론하신 많은 문제들에 관해서 중국 경제학자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본 한에서는 제가 이제 직접 읽지는 못했지만 그 경제학사 신중국 경제학사 60년, 70년 이런 책을 읽어본 한에서는 만약 중국 사회 49년에서 78년 혹은 79년까지 중국 사회에서 문혁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사상의 어떤 변화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 쉐우처우가 과연 적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문혁 때 고초를 겪은 순야 팡이나 혹은 그 전에 붙어서 반우파 투쟁 때부터 고초를 겪은 구준과 같은 사람을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꾸준이나 순예팡과 쉐무차오를 비교를 하거나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쉐무차오는 문혁 때 어쨌든 간에 그 순예팡하고 같은 그 강소성 무속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만다린어로 한 우시라고 부르는 도시 상해 서쪽에 있는 무속 사람인데 쉐무차오가 한 4, 5년 선배죠. 동양인도 선배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4, 5년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제 그 동양 사람들한테는 차이가 제법 될 텐데 순예팡은 더 고생을 하고 고초를 겪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쉐무차오는 어쨌든 간에 문혁 기간 내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자기 자리를 보존을 하고 있었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문혁이 이 경제학을 전공하는 중국의 막스주의 지식인들에게 끼친 어떤 결정적인 영향, 사상적 상흔, 트라우마 이런 거를 우리가 강조를 해서 본다고 하면 순회팡이나 꾸준히 더 적당할 것 같고 쉐무차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문혁을 전후로 해서 꾸준, 순회팡, 쉐무차오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 순회팡은 거의 순회팡이나 꾸준은 거의 변하지 태도가 저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제 쉐무차오는 제가 읽어보지를 못해서 직접 읽어보지를 못해서 과연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인상은 지금 피 선생님이 인용하신 그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그 얘기는 쉐무차오 많이 한 게 아니고 이미 문혁 이전에 우파투쟁, 반우파투쟁 이전에 56년부터 나왔던 얘기 경제학자들이 꾸준히나 순회팡의 글들을 보면 현실을 봐라. 너희 국영기업이 이윤 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왜 이윤을 중시 안 하냐라는 얘기들을 순회팡이 하거든요. 꾸준도 마찬가지고 현실을 보자. 라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쉐무차오 한 사람의 그것도 텍스트 하나를 딸랑할 게 아니라 쉐무차오를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혁 전후를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쉐무차오뿐만이 아니라 순회팡이나 꾸준과 같은 사람과 쉐무차오를 비교를 해서 좀 더 기득권이었던 쉐무차오는 어떠했고 반면에 반우파 투쟁부터 문혁 때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었던 이 두 사람은 또 어땠는가를 좀 더 비교를 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피 선생님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건 이제 홍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신다라는 건데 그 홍기는 꼼꼼하게 보면서 쉐무차오 텍스트는 그냥 딸랑 하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서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홍기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지금 발제 상태로는 제가 이거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홍기를 열심히 본 게 깎아먹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쉐무차오도 좀 문혁 전반 전후로 해서 좀 더 텍스트를 좀 잘 읽으셔야 될 것 같고 쉐무차오뿐만이 아니라 꾸준히나 순회팡 같은 경우 혹은 더 넓혀서 중국 경제학자들이 1949년에서 78년, 79년까지 어떠한 논쟁들을 했는가를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쉐무차오를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쉐무차오는 이제 제가 한국에 찾아봤는데 쉐무차오 학술 논과 자선집이라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권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두 권짜리였죠. 2권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복사를 어떻게 간신히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복사를 떠서 봤는데 그 앞에 그러니까 이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앞전의 얘기도 사실 제가 보긴 봤어요. 자세하게 뭐 아주 오랫동안 더 봐야겠지만 보긴 봤는데 뭐 선생님 지적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순회팡하고 그 윗광경 같은 사실 꾸준은 사실은 저는 이제 주로 경험론자로서 많이 봤었고 경제학은 제가 아직 좀 못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도 보고요. 50년대 중반에 네, 순회팡과 꾸준히 동시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치 법칙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을 발표를 해요. 네, 네, 네. 이제 그것들이 오늘날 이제 중국 특색의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로서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정당화시키면서 기원을 설명을 할 때 우리 50년대 중반에 이미 꾸준히나 순회팡 같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치 법칙 문제를 얘기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논문들이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 쉐무차오도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치 법칙에 관한 논문을 하나 발표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건 읽어보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문혁 이전에 그리고 반우파 투쟁 이전에 그런 논의들이 나왔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치 법칙에 관한
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 이미 1920년대부터 소련 사회에서 계속 논쟁이 돼서 1960년대까지 논쟁이 됐던 거고 굉장히 많은 텍스트가 있어요. 그거 쉽게 이제 얘기할 수가 없고 저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기반을 두고 중국 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한 거니까 이제 그거를 좀 어쨌든 간에 중국 경제학사 60년, 70년 정도의 책은 좀 보고 그 안에서 쉐우차오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맥락, 전체 중국 경제학자들의 개혁개방 이전의 논의라는 맥락에서 쉐우차오가 어떤 그 매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제가 항상 이지현 선생님 되면은 잔뜩 연구 과제를 안고 이게 뭐 꼰대처럼 얘기한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꼰대처럼 얘기해서.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귀중한 논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라서 손을 들거나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 없습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선 이런 논의를 하려면 78년, 79년 이전에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만약 이제 아니었다고, 저는 이제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마오쩌둥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쉐무차오고 순예팡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헛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회도 아닌데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치법칙이 어떠하냐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기도 한데 일단 피규문 선생님은 피규문 선생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전제를 깔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소련의 20년대, 중국의 50년대, 60년대가 과연 사회주의 사회였나? 저는 사회주의로 이행기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행기에서 몸부림치다가 본격적으로 자본주의로 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고타강령 비판 가져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논의가 헛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작업의 핵심 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질문이 되게 아주 크리티컬하고 곤란함을 주는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아마 모든 중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어떤 곤혹스러움이 이제 그런 게 있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회를 특수한 사회라고 구별짓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특수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중국 특수주의적 관점. 근데 중국 특수적 관점이 계속 변천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본주의와 국가와는 다르다. 자기는 서방 국가와는 다르다라는 어떤 그 인식론적 구조를 계속 만드는데 그 인식론적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그 분석적 패러다임 위에 놓고 얘기할 거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은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최근에 그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 같은 그런 책이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특수주의라고 하는 중국 특수주의라고 하는 뭐랄까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허위의식 그런 것들과 막 얽혀서 막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궤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냐 아니냐 또는 중국 사회가 서방 사회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회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어떤 인식론적 좌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근대 주권국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틀은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뭐 서방과 중국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추상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근대 주권국가 원리와 그 주권국가 원리가 만들어내는 모순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대응하려고 했던 방식 그 중에 하나가 뭐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적 방식이 있는 것이고 자본주의적 방식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제 기본적인 어떤 초보적인 거지만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였냐 아니냐 뭐 이런 사실 논쟁이 사실 저는 이렇게 생산적인 논쟁 같아 보이 소모적인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왜냐면 이게 소모적인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다루는 텍스트가 사회주의가 이런 건데 지금 우리 중국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어떤 물음
혹은 그거 관련된 어떤 정치 투쟁,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것을 포함을 한 폭력적인 투쟁, 문혁기관에 나왔던 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곤란하더라도 이제 답은 그러니까 일단 전제를 하고 나는 이 시기를 이렇게 본다고 설명은 네네네. 밝히시는 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만 이 논의가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 그게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발언이나 생각이나 신념, 세계관 이게 뭐 다 말짱황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좀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중적인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질문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라는 책에서 그 어떠한 국가도 100% 퓨어하게 사회주의거나 자본주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어떤 뭐 자기 나름의 답을 구한다기보다도 그것이 어떠한 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그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간의 종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뭐 그건 뭐 네, 네, 다시. 감사합니다. 정성진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까 전에 그 화면에 좀 보이셔가지고요. 정성진 선생님 어떠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그 잘 들립니다. 잘 네, 들리세요? 정성진 선생님 지금 질문 있으신 거죠? 네, 화면에 예, 비치셔가지고요. 예, 예. 네. 그럼 예, 질문해 그렇죠. 질문 주십시오.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 피경 선생님 그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정말 그 많이 배웠습니다. 그 선생님 그 발표 전에 이제 그 배포해 주신 그 자료, 그 논문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 오늘 이제 거기 이제 다 오늘 그 시간 제약 때문에 그걸 이제 다 발표를 하지 않으셨는데 거기에서 저 하나 좀 물어보고요. 오늘 일단은 먼저 오늘 이제 발표하신 부분,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 자료요. 그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이재현 선생님께서 이제 그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전반적으로 그 이재현 선생님 그 토론에 저 공감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 우리 피용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수에무 치아오라고 하는 이제 그 경제학자. 이 사람 보니까 100살도 넘게 살았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어떤 그 특히 이제 사회주의 정치 경제학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개혁 개방 이후 조금 더 이제 앞당기자면 이제 문화 대혁명 그 종결 이후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막스주의 이게 특히 이제 정치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그 굉장히 그 전변했다. 이제 완전히 그 전환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피경 선생님께서 아주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이제 쭉 제시하시는 이제 그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아마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현 선생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그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 점에서 이재현 선생님 그 지적이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저는 그 두 분 선생님 정말 그저 지금 중국에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아주 하고 있는 그 초보이지만 뭐 제가 뭐 읽은 이제 몇 가지 그 텍스트 예를 들어서 뭐 저 이 문화 대혁명을 이제 결국 오늘 피용훈 선생님께서도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정한 어떤 혁명이라기보다는 마오의 그 지시에 의해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질서 있게 진행된 이런 어떤 연출된 과정에도 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문화 대혁명, 그 개혁 개방 이전에 어떤 중국의 막수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이제 마오의 그 사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오가 이제 물론 철학도 있고 여러 뭐 그 전쟁이라든가 또 이제 그 많은 그러한 그 저술들을 이제 남겼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경제 부분에서 보자면 그 마오의 이제 그러니까 그 대약진 운동이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오늘 여기서 다루신 이제 그 사회주의 그 정치경제학과 관련해서 당시 1952년도에 이제 스탈린이 그 죽기 직전에 그 간행했던 이제 그 소련에서 이제 그 사회주의 경제적인 그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그걸 읽으면서 그 코멘트를 한 것들 이제 그게 이제 그 영어로도 이제 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서 스탈린을 이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탈린에서 인정할 부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말씀하신 그 사회주의에서 이제 가치 법칙 내지는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상품 이런 그 범주들은 그대로 이제 그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저 논문에서 많이 이제 다뤘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막스의 어떤 그 경제학 비판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양립하기 어려운 이른바 사회주의 가치 법칙이라든가 혹은 뭐 사회주의적인 그 생산 양식이라든가 이러한 그 논의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보면 그 마오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 크리틱이 이제 보니까 1950년대 그 저 말이 50년대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나왔는데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보면 그 마오가 이제 그 굉장히 그 책에 이제 그 스탈린 책에 이제 감명을 받아서 그 이 정치 경제학 이걸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들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중국에서 이제 막수주의에서 그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대혁명 이전 이후 혹은 개혁 개방 이전 이후에 어떤 상당한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른바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상품 경제 혹은 뭐 사회주의적인 가치 법칙 이것을 이제 계속 그 견지를 하고 하지만 그건 뭐 중국의 이제 발명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이제 이지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920년대 그 당시 그 러시아 소련에서 시작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스탈린에 의해서 30년대 이후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변형된 그런 식으로 나타났지만 그런 점에서 이러한 어떤 뭐 사회주의에서 가치 법칙 이걸 여전히 이제 마오도 물론 이제 그 장충교 이 사람의 그 저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읽어보질 못해서요 그 경제학 하지만 그 지배적인 어떤 그 사상으로서의 이제 그 중국 마수주의 지배적 흐름은 그 전과 이제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전후로 그렇게 그 전변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과 연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선생님 그 논문에 이제 그러니까 1921년도 거기 이제 그 우리 자료로 이제 그 배포를 하실 거죠. 현대 중국 연구 23주 이론 거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막스도 그렇게 주장을 했다. 가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만 고유한 범주가 아니고 보편적인 범주라고 이제 그렇게 막스도 주장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이제 물론 자신의 어떤 그 주장으로 그걸 내세우기보다는 그 자크 비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크 비데가 이제 그 막스 이제 인용을 하면서 막스도 이제 보면 여기 가치는 모든 역사적 형태에서 이제 이게 그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인류의 어떤 역사를 관통해서 상품의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비데가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가져와서 이제 이른바 그렇다면 자본주의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도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막스적 입장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무슨 거기 선생님 이제 제 그것도 이제 인용을 하고 계시던데 저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그걸 반박을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 보면 거기서 일단 인용된 텍스트에 대한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자크 비데의 그 독해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독해, 그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보면 그 바그너에 대한 그 정치경제학 그 평주 1881년도 그 부분이던데요. 그 부분은 완전히 이제 보니까 그 앞뒤를 이제 보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12쪽에 그러니까 막스는 상품의 가치는 그러니까 이제 비데가 이제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는 다른 모든 역사적 사회 형태에서도 별개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막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그래서 다운패 쳐놨는데 이제 비데가 이제 완전히 이제 보면 그걸 거두절미하고 그걸 인용을 해버렸어요. 실제는 이제 보면 막스가 이야기한 자세히 이제 그대로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건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서도 이걸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가치법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뭐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어떤 논거로 인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반대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보면 가치라고 하는 게 이제 보면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 사회 형태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건 뭐냐? 그건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고, 그걸 이제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의 그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회 형태, 역사 형태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그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역사적으로 발전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치가 이제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막상 정말 가치의 형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가치의 그 어떤 고유한 그 자본주의 특유한 그 가치 형태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말하자면 로드버트스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 뭐 저기 그 논의를 이제 하면서 이제 여튼 뭐 저는 선생님께서 이제 물론 여기 같이 이제 검토를 하셨겠지만 뭐 비례 뭐 이야기라고 해서 뭐 비례의 어떤 막스 독해가 뭐 반드시 옳다고 이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그 문제는 이제 제가 뭐그 이준 선생님이나 말씀하셨던 거나 이제 정성 선생님 말씀하신 두 말씀 다 맞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50년대의 이야기, 특히 아까 또 정성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스탈린 문제에 대한 마오쩌둥의 뭐랄까 그 주석이죠. 거기다 이제 자기가 또 자기 의견을 다른 건데, 저도 그거를 봤었는데 이게 보면 재밌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탈린에 대한 그 스탈린 정치 경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사실 60년대 그 문화대혁명 기간에 계속 스탈린 비판하다가 실제로 70년대로 그러니까 모택동이 죽고 80년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스탈린의 그 정치 경제학 그것이 사실은 타당했다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50년대 걸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백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제가 관심을 그러니까 좀 주고 어떤 장점을 주고 싶었던 거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이 공식 이데올로기로서의 그 마르크스주의를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이 문화대혁명 이후에 어떠한 전환을 거쳤고 그것이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겪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은폐하거나 좀 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까 이재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지만 좀 이렇게 불분명하게 좀 그것을 최대한 정치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관점에서 기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변화의 그 어떤 과정을. 저는 좀 그게 좀 연구자로서 좀 불만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어떻게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을 필터링했고 너네들이 한때 그렇게 막 했었던 어떤 혁명의 어떤 그런 동력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상시켰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드러내는 것이 제 기본적인 의도였기 때문에, 사실 뭐 50년대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것이 다시 돌아온 거다 또는 뭐 일관된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다만 이제 관심을 두고 좀 이게 뭐랄까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그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필터링의 과정, 그 필터링의 과정이 과연 또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를 갖느냐,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쓴 거고. 예, 선생님, 예.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여? 예, 그거. 그 PDF가 혹시 있으시면 저 좀, PDF가 없어요. 그럼 제가 찾아뵙고. 이거보다 더 최신 책이 한 네. 70년 그런 제목의 책이 나왔으니까 몇 년 한 2, 3년 전에 그걸 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제목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신중국 경제학 60주년이라는 책이고요. 비슷한 제목의 책이 70년이라는 돼 있는 책이 제가 아까 단강망에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에 제가 아까 그 현대중국에다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 비슷한 요랑 연결되는 논문 발표했었는데 그때의 어떤 그 심사자분께서 또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해 주셨는데 그 책이 제목이 건국 이래 중국 뭐 경제학 논쟁사인가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또 어떻게 PDF로 구해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하여튼 같이 해서 좀 봐가지고 좀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대 문제는 사실 뭐 저도 사실 이게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막솔로지에 이제 그 경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불행하게도 불어를 못하기 때문에 불어하고 또 뭐 이런 원전에 대한 독해가 아무리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비례와 뭐 그것의 해석의 타당성과 뭐 그런 인용의 문제점 이런 거는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실 저도 정성민 선생님께서 쓰셨던 그 막 가치 관련된 논문을 읽었습니다. 읽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좀 많이 개발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 논문하고도 이제 논문을 쓰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은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한 가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아닌 중국 특색의 자유주의로 해석하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무엇을 드셨냐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경제에는 객관적인 법칙이 있다. 이것이 이제 셰무치아오의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은 자유주의 사상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르크스 자신조차도 경제적 법칙이라는 걸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경제에는 객관적인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과연 자유주의만의 그 사유라고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그게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중국을 뭐 특색이 붙긴 하지만 자유주의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이유는 굉장히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어쨌든 그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어떤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전제하는 사회인데 중국은 공산당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을 중국 특색의 자유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네네네. 두 가지신가요, 이렇게? 예. 네네. 두 번째 질문부터 좀 먼저 답변을 네.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다차원적인 것 같아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당제 또는 뭐 사상의 자유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푸코가 소위 말하는 통치성 문제를 얘기를 하고, 네, 통치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파생된 연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니콜라스 로즈라든가 미셸 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통치성 관련된 저서를 많이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약간 번역하다 말긴 했는데 거버닝 더 프레젠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현재를 뭐 통치하기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니콜라스 로즈하고 피터 밀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유주의라는 거는 자유로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특정한 통치의 기술이다. 아트 오브 거버먼트라고 했었나? 하여튼 뭐 그렇게 통치의 기회라고 요즘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유주의라는 거는 도구죠. 도구. 통치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하거나 규범을 만들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페러투스들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지만 그 통치의 대상을 적절한 방향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비인격적 기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도 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상의 어떤 하나의 그 파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공산당이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때 사실 이제 그거를 무너뜨리긴 했지만 공산당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사실은 피터 밀러나 로즈가 얘기했던 그런 기구를 통한 통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막 너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하진 않지만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간접적인 직간접적인 어떤 기구를 돌리고 있고 또 뭐 계산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통치 기회로서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제 특히 뭐 최근도 아니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같은 책 보면 뭐 인터넷을 감시하는 여러 가지 뭐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공산당이.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뭐 그 책에서 나왔던 흥미로운 예 중에 하나가 내가 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을 어느 사이트에 올리면
저는 그것이 게재되어 있는 걸로 저한테는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들 그걸 못 봅니다. 그런 기술을 만들었더라고요, 공산당이. 그래서 제가 뭐 공산당 뭐 망해라라는 글을 올리면 저는 계속 그 글이 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제 화면에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계정을 접속하면은 그 글이 안 보이게끔 하는 기술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랄까 그 통치 기회로서의 자유주의의 어떤 극한이죠. 적절한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자기가 자유로운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냈다는 건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통치 기술의 뿌리가 사실은 벤담에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도 더 이제 깊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등소평이 했던 여러 가지 그 이렇게 행동들이나 그 말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책을 보면은 벤담이랑 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벤담이 파노피콘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리주의 관련된 문제를 다뤘을 때 했던 얘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오쩌둥은 루소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면 저는 등소평은 벤담의 길을 걸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막연하게나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자유주의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다당제, 사상의 자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통치의 기회, 사람의 어떤 규범을 부여하고 그 사람을 적절하게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장치를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통치 기회로서의 자유주의를 많이 좀 이렇게 수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첫 번째 질문이 그 뭐였죠? 그 막스의 그 여기 객관적 법칙 그건데 저도 사실 뭐 이거는 더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참고했던 어떤 그 알렌 맥길이라는 사람의 버든 오브 리즌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 그 버든 오브 리즌에서 맥길의 그 핵심 포인트는 막스는 시장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고요. 근데 막스가 시장을 반대했던 이유는 막스가 볼 때 그 그러니까 경제 법칙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고 딱 완성이 되면 이성적으로 밝혀지면 시장 자체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막스가 어떤 경제 법칙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막스가 그 경제 법칙이 언젠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던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은 보충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없다면은 오늘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경훈 선생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저기 강의록을 어떻게 공유를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혹시 이 파일을 채팅창에 올려주실 수 진짜 바로 있으면은 올리면 그렇게, 바로 되나요, 지금? 그래도 되시고요. 아니면 저한테 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공유할 수 예. 있는 방법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은 이 공유를 끝내고, 네네. 제가 잠시만요. 끝내고 채팅창에다가 예, 지금 네, 네. 네네. 네네. 올라왔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지금 박사과정 박사과정 시작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정진영이라고 하는데요. 피경훈 교수님의 그 말씀에서 많이 배웠고요. 조금 전에 권정임 박사님께서 질문하는 가운데 두 번째에서 중국 공산당 그리고 다당제 문제와 연결을 해서 중국의 그 사회 자유주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피경훈 교수님의 경우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비판적 질문은 할 수가 없고요. 권정임 박사님의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국가자본주의와 연결된 그 사회주의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런 논쟁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
중국을 문화혁명 이전이든 이후이든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이 가해지든 그렇지 않건 중국 공산당 유일 땅만 있고 다른 정당이 없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국가자본주의 문제나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 시각으로 중국을 볼 때 그런 정당의 수, 다당의 문제 그런 것은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권정인 박사님의 말씀에 비판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미나가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진우 선생님은 조금 남아주세요.